안녕하세요. 핀테크 연구소입니다. 와,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의 2025년 핀테크 정책 분석 보고서네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이자 주는 디지털 현금,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결제 수단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이 보고서는요. 지난 10년간 중국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성적표가 바로 SAI, 사회인정지수라는 개념으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성적표를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죠. 화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빅테크와의 전쟁, 그리고 이게 세계 금융 질서에 던지는 파장까지. 정말 다뤄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어요. SAI 사회인정지수 74점. 네, 74점. 등급은 양호한 인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점 만점에 74점이면 꽤 높은 점수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 더 캐털리스로 2026년 1월 1일 디지털 위안화 이자 지급 공식 시행 이걸 꼽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사건이죠. 근데 솔직히 이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지 바로 와닿지는 거든요. 그냥 이자 조금 더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에서는 왜 이걸 역사적 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요? 네. 보고서에서 역사적 전환,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피봇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위안화는 역할이 명확했어요. 현금 대체, 현금 대체. 전문 용어로는 M0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그 꼬깃꼬깃한 지폐를 그냥 스마트폰 안으로 옮겨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현금의 디지털 버전. 딱 그 정도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여기에 이자를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면요. 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는 예금, 즉 M1이나 M2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예금의 성격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그냥 돈을 찍어내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화폐 발행 기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자를 주면서 직접 금융시장에 선수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선수요? 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갑자기 유니폼을 갈아입고 공격수로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아,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뛴다.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규칙을 만드는 존재라 갑자기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는 이제 단순한 화폐 발행자가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주체가 되었다. 보고서의 이 문장이 바로 그런 의미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알리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을 시작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민간 기업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꽉 잡고 있던 디지털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국가가 되찾아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최초로 이자 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라는 타이틀을 선점해서요. 앞으로 다가올 국제 디지털 금융시대의 표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그런 거대한 야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와. 듣고 보니 정말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내다본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이죠. 이자 지급이라는 이 마지막 한 수가 있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있는 SI 지수 변화 추이 그래프를 보면 그 10년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 그래프가 많은 걸 보여주죠. 2014년에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점수가 서서히 오르다가 중간에 2021년에 44점으로 뚝 떨어지는 지점이 있네요.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가 있었던 때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전략적이요?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치죠. 아,
자기들이 만들 경기장에 다른 선수들은 아예 입장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군요. 그렇죠. 일단 판을 먼저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2025년 9월에는 68점까지 올라가네요. 상하이 디지털 위안화 센터가 설립된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한 뒤에는 차근차근 인프라를 구축한 거죠.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센터를 네, 상하이의 국제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확장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2025년 12월에 이자 지급이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점수를 74점까지 끌어올린 거군요. 네,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SAI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의 산물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그 74점이라는 점수가 완벽한 건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았고 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점과 약점이 뚜렷합니다. 보고서의 레이더 차트를 보면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분석했던데 함께 살펴볼까요? 정책 부분이 35점 만점에 27점으로 가장 높네요. 이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국가가 밀어주니까요. 그렇죠. 추진력이 강력하니까요. 언론 보도나 SNS 반응도 각각 20점, 15점으로 꽤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정책 활동 성과 항목이 20점 만점에 12점으로 유독 점수가 낮아요. 이건 왜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 계획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이요? 네, 각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정책 점수가 높은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죠.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합니다. 아, 깜깜이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통보된다 이런 거군요. 그런 셈이죠. 언론이나 SNS 반응은 어떤가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긍정적 반응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전체 반응의 58%를 차지하죠. 혁신. 반면에 14%는 아주 명확한 우려를 표하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감시사회, 즉 파놉티콘입니다. 아, 파놉티콘이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감시탑. 네, 기술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혁신과 통제, 정말 동전의 양면이네요. 그럼 가장 점수가 낮았던 성과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프라는 잘 깔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인프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고서 숫자를 보면요. 누적 거래액이 14.2조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2,700조 원에 달하고요. 2,700조 원이요? 네, 개설된 디지털 지갑만 2억 6천만 개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죠. 와, 숫자만 보면요. 하지만 보고서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실제 사용률은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고요. 아, 지갑은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지갑을 잘 안 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몇 년째 손에 익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쓰는 거죠. 하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우니까요. 네, 아무리 정부가 밀어줘도 수년간 쌓아온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결국 이 지점에서 왜 중국 정부가 이자 지급이라는 초강수를 뒀는지 명확해집니다. 아,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익숙한 놀이터에서 디지털 위안화라는 새로운 국가의 놀이터로 끌어오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인 셈입니다. 결국 누가 사람들의 디지털 지갑을 차지할 것인가. 이걸 둘러싼 거대한 권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보고서에 있는 삼각형 다이어그램이 이 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맨 위 꼭지점에는 통제와 데이터 확보를 원하는 국가, 즉 인민은행이 있고 네, 국가가 있죠. 아래쪽에는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뺏길 위기에 처한 빅테크, 알리페이나 위챗,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기회를 잡으려는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새 세력의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화려한 전쟁의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지뢰밭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리스크 히트맵을 보면 세 가지가 아주 붉은색, 즉 고위험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고위험이요? 첫째는 법적 규제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해서 경쟁자의 싹을 잘랐죠.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앞으로 WTO 규범처럼 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아까 나왔던 프라이버시 문제겠죠. 파놉티콘 효과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파놉티콘 효과가 두 번째 고위험 리스크입니다. 이건 그냥 내 소비 패턴이 노출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국가가 모든 개인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자님께서 특정 서점에서 어떤 책을 샀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소액을 기부했는지까지 국가가 원한다면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 투명성이 국제사회가 디지털 위안화를 기술적 혁신으로만 보지 않고 잠재적 위협으로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없거든요. 아,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기술 경쟁을 넘어서 무역 마찰이나 금융 제재 같은 더 큰 국제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인 셈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2026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흥미롭습니다. 네, 미래 전망이죠. 가장 장밋빛 전망인 낙관적 시나리오는 SAI 지수가 82점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인데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1대1로 참여국들과 자유롭게 결제되는 세상이네요.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는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해킹 같은 기술적 보안 사고가 터지거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빌미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그럼 보고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적 시나리오? 네, SAI 지수가 지금과 비슷한 76점 수준을 유지하는 그림이에요.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성공은 하되 절반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 네. 국내에서는 이자 지급 정책 덕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사용자를 확보하지만 국제적 확산은 여러 견제 때문에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요. 아슬아슬한 불편한 공존 관계를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불편한 공존이라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이 세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2026년 상반기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4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일종의 대시보드인 셈이죠. 대시보드요? 첫째, 빅테크 이탈률입니다. 사람들이 알리페이에서 돈을 빼서 얼마나 디지털 위안화 지갑으로 옮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국제 확장성입니다. 말로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대1로 국가들과의 결제 연동이 몇 건이나 성사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추적해야 하고요.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의 유연성도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해킹이나 서버 다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반응이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추가하는 등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4가지 지표의 움직임이 2026년 디지털 위안화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을 디지털 위안화의 원년으로 규정하면서 기술적인 혁신에는 5점 만점에 4.5점, 네, 높은 점수죠. 그리고 정책적 완성도도 4.2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 때문에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자를 주는 디지털 현금의 등장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의 등장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이건 국가와 개인의 관계,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질서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얻는 대가로 프라이버시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시험받는 그런 역사적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고서가 마지막 장에서 던지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화폐의 미래인가?
아니면 통제의 도구인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이자 주는 디지털 위안화라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